자, 기초통계.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기초통계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에서 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속성을 실제 얼마나 잘 측정하냐. 내용이나 속성을 실제로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알아보는 개념. 자, 대표적인 게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타당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와 신뢰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당도는 그야말로 목적하는 바를 잘 재느냐는 거죠.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것이 타당도가 높지 않습니까? 몸무게를 재면서 키를 잰다? 키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신뢰도는 여기에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쪽에 시자. 그러니까 시자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유추하십시오. 유추.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신뢰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고, 타당도는 목적하는 바가 잘 측정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는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관역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타당도가 높은 경우에는 관역에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쏠려야 되겠죠. 자, 가운데로 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타당도가 높을 때는 그 10점 만점으로 여기에 이제 따다다다닥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 타당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높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부딪혔어요.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곳에 부딪혔으니까 신뢰도는 높죠. 그런데 타당도는 높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당연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안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요 실험입니다. 신뢰도는 높지만 관역에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도 잘 이해하시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초통계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통계 문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9번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다음 중 온도나 온도, 그 다음에 지능, 그죠? 온도나 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측정할 때 척도는 총 4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총 4가지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 척도, 명명척도는 그야말로 단순한 명령. 너는 뭐다? 선수 등 번호판 7번, 12번. 지역, 너는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건 그냥 명명만 한 거지. 거기에 대한 명명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열척도부터는 뭔가 순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학교에서 1등, 2등, 3등, 4등, 이제 순서가 들어가죠. 그죠? 너는 1등 해라, 2등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점수에 따라 순서가 들어가죠. 근데, 서열척도는 순위와 순위 사이에 이 등간이라고 하죠. 등간은 불규칙적인데, 1등과 2등과 3등이 점수가 규칙적으로 1등은 100점, 2등은 99점, 3등은 98점, 이렇게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1등은 100점, 2등은 90점, 3등은 89점, 10점 차이, 1점 차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열척도는 단순한 순서만을 알려주는 것이고, 등간척도는 이제 순서 사이에 일관성 있는 규칙적, 그 서열 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절대 0점은 없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0점이라는 것은 기준되는 점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온도. 우리가 0도씨에는 얼음이 연다고 그러죠. 정확한 0도씨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IQ 같은 거, IQ 0점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회적 지표, 학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절대 0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0cm 가능하지 않습니까? 0km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출생률 0%, 월 소득, 매출 이런 것들은 다 절대 기준이 0점을 가지고 열대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도도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명명, 그죠? 명령 다음보다는 서열이 낮고 서열보다는 등간이 낮고 등간보다는 비율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보세요. 온도나 진영에 해당되는, 이것은 절대 0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등간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9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연구 방법론에서 자료 수집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관련된 문제, 자, 2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자, 27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자, 27번 나왔습니다. 자, 자료에 관련된, 자료 수집에 관련된 문제 중에 27번. 표본조사. 표본조사. 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전집이 있고요. 전집이 있고, 표집이 있습니다. 자, 전집이라는 말은, 자, 우리나라 남자들이, 자, 이렇게, 저처럼 약간 핑크색 나는, 이 보라색 나는 와이사스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렇게 알아볼 때, 전집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5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남자라고 한번 쳐봅시다. 50%. 그러면 2,500만 명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70%가 좋아한다. 그러면 전집을 통해서 이렇게 70%, 그러면 명확하게 딱 통계가 나오겠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500만 명을 언제 다 만나 봅니까? 다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표집을 사용합니다. 전집이 여기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샘플링한 거, 요 부분만, 이걸 표집이라고 그럽니다. 표집해서 여기에서 대략 표집을 하니까 대략 한 69% 정도는 보라색 넥타이를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추정하는 겁니다. 이 표집에 근거해서 추정해 보니까 대략 남자들 중에서는 69% 정도는 보라색 와이셔츠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답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표집과 전집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표집은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뭐가 따를까요? 오류가 따릅니다. 그걸 이제 우리 여기 용어로는 표집 오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표집 오차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일단은 1번을 보시면 연구자가 모 집단의 모든 성원을 조사할 수 없을 때 표본을 추출한다. 그렇겠죠. 이 이야기에 좀 더 설명이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표본만 추출한 겁니다. 모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모 집단의 부분 집합이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모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본은 모 집단의 부분 집합이어야지 모 집단이 더 클 수는 없잖아요. 표집을 더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무선 표집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표집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표집이 되면 더 결과가 좋게 사용되겠죠. 그런데 한쪽에 편향된 사람, 파란색만 좋아하는 집단에 가가지고 표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보라색을 좋아한다 이러면 오류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죠. 자, 표본 추출에 있어서 표집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집 오차도 줄어든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표집 전체에 전집이 있고 표집이 전집과 가까울수록 오차가 줄어들고 작을수록은 이렇게 작게 나올수록 오차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표집이 덩치가 더 클수록, 그죠? 덩치가 더 전집하고 이거는 표집, 요거는 이제 전집, 그죠? 그러니까 표집이 전집에 가까울수록, 다시 하면 표집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오차가 줄어든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크기가 작을수록이 아니고 클수록.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심리학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자료 수집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자, 조사의 연구에 있어서, 자, 설문조사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설문조사법. 조사법. 설문조사를 한다. 자,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리고 그것을 체크한 것의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장점, 이 비교할 때에 설문조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실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험법. 설문조사는 이렇게 설문지를 뿌려서 하는 검사다라고 머리에 기억하시고,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 집단과 이 집단, A 집단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B 집단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집단과 이 집단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넣으니까 훨씬 더 능률이 더 오르더라라는 것을, 인과관계. 그러면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해서 당연히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실험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법에 비교해서 실험법의 가장 큰 장점은 4번이겠죠.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법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인 타당도가 높을 부분들, 실험법은 외적 타당도보다는 오히려 이거 비교할 때 내적 타당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실험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도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대상자를 무선 할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무선 할당이 가능한 경우에도 실험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실험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